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에 조금 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도 증시 전망은 어떻게 짚어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 그래도 올해의 고점 근처에서 코스피가 이제 종가를 마무리할 예정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내년 증시 전망, 지금의 시장 강한 흐름 우리 정태근 이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 내년 전망이요? 네. 예. 올해 증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보실 건지. 네. 올해는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서 연초부터 이제 8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상당히 증시가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 챗GPT라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를 뭐 돌렸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은 이 챗GPT 태동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까지, 그리고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돌풍을 일으켰던 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챗GPT에 관련된 IT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력설비라든지 엔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료 AI 같은 섹터들이 이제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여름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가 이제 8월 1일 날 좀 정점을 찍게 되면서 좀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 이 그룹주를 빼고 얘기하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하반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에코프로 신드롬?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26일인가요? 그때 에코프로가 이제 150만 원 고점을 찍게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시장이 좀 식는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올해도 정말로 다사다난했었다. 그리고 신드롬 같은 그런 급등 현상의 어떤 종목이 나왔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최고점 딱 맞추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흐름이 과연 내년 초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최근 5년, 4년 통계를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달, 12월 달이 좋거나 아니면은 나쁘지 않았던 해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확률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올해 증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에코프로 그룹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 또 에코프로 머티가 하반기에 상장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나 이런 느낌이 드는 하반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LS 머티리얼즈와 함께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두 자릿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주가 하반기에 진짜 좋았잖아요. 특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급이 이제 신규 상장주로 다 몰리면서 따따상 기록하는 그런 상장주들 많았는데, 그런 수급 유입에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많은 부분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8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상장에 대한 규정 자체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 상장을 함에 있어서도 대여급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쏠림, 그리고 거래 대금 역시나 보게 되면은 한 종목이 많을 때는 거의 2조 가까이의 이 거래 대금이 실릴 정도로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사실상 이 400%까지 당일날 오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 신규 상장주가 보다 더 모멘텀을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하반기 때는 신규 관련된 상장주들이 확실히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많은 부분에 했었었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관련돼서도 유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시장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대신 많았었어요. 부정적인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래대금의 이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반적인 종목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종목군들에서는 하루에 400% 가까이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종가 부근에는 그것을 다 되돌리게 되는, 그래서 하루에도 50%가 넘게 손실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도 그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좀 리스키한 종목들이다. 신규 상장주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그 안에서 수급의 효과를 좀 보면 지수에 대해서 좀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고 종목들과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있죠. 포스코 DX 1월 2일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요. LNF와 HLB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전을 할 텐데, 지금 이 큰 종목들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면 코스닥은 좀 외면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자금들도 많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뭐 LNF나 에코프로처럼 또 다시 대형 IPO 기업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있거든요. 이런 이전 상장 이슈는 우리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되면 코스닥이 뭐 소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증시가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짜 기업들이 코스피를 자꾸 이전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테마라든지 그리고 급등주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 기업들이 조금 코스닥에 남아서 코스닥을 좀 건전한 어떤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코스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뭐 좋은 부분이 있겠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건전하게 좀 활성화되려면은 너무 코스피 쪽 쏠림 현상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 이런 것들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공매도 금지가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그 종목의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저는 나타났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시장을 보실 때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종목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목 쪽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딸려갈 것인가, 요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만은 12월 20일 전을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좀 딸려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도 공매도 금지가 6월 달까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대형주보다는 뭐 개별 종목 쪽으로 아마 강한 시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무관하게요. 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올해 10월달, 11월달 같은 그런 현상은 저는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뭐 시장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모 언론을 통해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뭐 텔레시스라든지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그럴까요? 굳이 시장을 가지고 어떤 그 종목을 이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가 있다 보니까 종목만 잘 픽을 해서 끌어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장치가 공매도 금지라는 장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패시브 자금들이 그쪽으로 아마 많이 쏠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제2의 두산 로보틱스, 제2의 LS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공매도를 많이 맞았던 종목들에 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금이 글로 쏠린다면? 만약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좀 반응했던 것들은 결국 이 말씀하셨듯이 공매도 잔고 감소, 그 쇼커버링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잔고 감소하는 종목들 쪽으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은 뭐 제2의 HLB 이런 종목들이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거라 보고, 그런 후보군들은 뭐 코스닥에 뭐 상당히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패시브 자금에
좀 공매도 쇼커버링을 목적으로 한 자금 유입은 코스닥에 조금 더 많이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 받아봤고요. 자, 송태현 과장께 이쪽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PF 위기가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드러났죠. 이게 내년도에는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태형건설 필두로 이게 도미노처럼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워커 신청을 했는데 악재잖아요. 근데 주가는 막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런 건가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워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중견건설사 중에서 뭐 중견건설사 이상의 대형급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부도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요 근래 태형건설 쪽으로 많은 부분 쏠렸던 부분이 있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갈무리가 잡혀가는구나 이 정도로서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태양건설이 사실상 자회사 중에 하나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자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주주 출연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 심리는 비교적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상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주주 관련돼서 만약 출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확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 대주주 출연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감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은 군에서 굳이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종목을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상 하한가 부근에서부터 반등력이 상당히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비교적 더욱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사 이 악재가 좀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건설사들의 우려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형건설에 대한 전망 좀 봐드렸고요. 자, 내년에는 용해해, 갑진연해해가 오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이쪽은 내년에도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너무 12월 달에 많이 들었어서 그 반도체, 바이오를 포함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으신지 정태근 이사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를 제외를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조선, 방산, 엔터, 의료 AI 이쪽을 보고 있는데 바이오를 언급하셔가지고 백업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금리나 수혜보다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여기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산하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에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이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의 어떤 속도를 뭐 대형 바이오 시밀러란지 그리고 제네럴 쪽이 동참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바이오 쪽이 그래야 이제 업종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리 인하의 어떤 수혜도 분명히 이제 이끌 만한 원동력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본업에 대한 어떤 이 동력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실적인데 그 실적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이 또 그 신약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되면 코로나 때 이제 아시겠지만은 셀트리온이 치료 재개발에 나서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주가 괜찮았던 것처럼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본업인 뭐 신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그러니까 단순히 흑자 수주가 아니라 이 돈 되는 수주가 2022년 4월 달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끝나고 건조에 들어가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흑자 올해 확인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흑자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연출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조선주였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도 주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올해 연초 같은 그런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방산이나 이제 엔터, 의료 AI 뭐 이런 것들 일단은 뭐 내년 유망 섹터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바이오 포함해서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신약 개발에 네네.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하셨고, 네, 조선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네, 섹터 유망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태영 과장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 보세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하고 올해 하고. 2023년도에 결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AI 관련돼서도 반도체에 많은 부분이 국한이 되었다면 내년도는 AI를 활용한 분야죠. 과연 AI를 어디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쪽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확장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CES의 화두 자체가 2024년도에 AI의 활용처를 더욱더 어디까지 늘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섹터를 보게 되면 모빌리티, 즉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이 의료 AI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UAM 관련돼서도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이 관련돼서 많은 부분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만큼이나 AI와 이런 부분이 혼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기기에도 사실상 AI가 다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포인트가 과연 판매량에 많은 부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킬러 서비스 쪽으로 될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가는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뉴스에 따라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STO 쪽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신시장이 많은 부분 열리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기회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 약세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나온다는 것은 그 외의 자산이 많은 부분을 오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걸 테고, 실물 자산으로 될 수 있는 뭐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요즘 대체제가 훨씬 더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쪽이 사실상 1월에 이런 제뉴얼 이펙트와 결합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더욱더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적용 가능한 섹터 그리고 STO 관련 섹터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특징주 빠르게 짚어볼까요? 정택은 이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완성차 분위기 좋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짧게요. 자동차 완성차 내년 실적 피크아웃 우려 있는데 그래도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부품주도 낙수효과 받을 수 있을까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거라 봅니다. 제가 기아를 제가 12월 초인가요? 추천주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돌파하는가 보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지켜봐야 될 자리지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쪽보다는 조금 위치가 낮은 화신이라든지 그리고 SL, 성화이텍 이쪽을 좀 우회적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찌 보면은 이 자동차 섹터의 강세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들 내에서 저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어쨌든 기아차 자동차 강세를 보이고 한 며칠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자동차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수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내년에 가서 이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올해처럼 판매량이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중요한 건 성장 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 수혜로 인한 최근에는 변동성 확대고, 내년에 가서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구매 여력 확대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지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아는 위치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낙수가 기대는 부품주 쪽으로 화신, SL, 성화이텍 이런 쪽으로 단기 변동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송태영 과장께도 짧게 또 셀트리온 쪽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이 6% 정도 상승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합병 당일이라서 기대감이 선 반영된 건지 내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셀트리온이 내년 한 해의 장사를 정말 잘 할 수 있을 만한
주식적인 수익률로서 매우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이 시가총액 커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12월 달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2024년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셀트리온의 합병이 사실상 지금은 1단계 합병이고 2단계 합병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결국은 이런 많은 자금들의 수요로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병에 대한 효과 자체가 실적으로 드러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하반기 때 사실상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상저하고의 이런 실적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 그것이 사실로서 판정이 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딱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 속에서 이런 약과 관련된 부분에 인하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사실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주에만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모든 바이오 시뮬러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다 동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조금만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일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간 1시간 전에 기관 매수가 5천억 원대였는데 1시간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기관 매수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고점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감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